대한뉴스 이용화입니다. 신경원입니다. 12월 17일 화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차기 국무총리로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 후보자를 경제 살리기와 합치를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소개했습니다. 내년부터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이 크게 오릅니다. 공시가격은 각종 세제의 기반이 되는 만큼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OECD 기준 10위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대 455조 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한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국무총리에 육선 의원의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춘추관을 찾아서 정 후보자를 발탁한 이유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경제 살리기와 합치를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소개했는데요. 유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육선 의원의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의원이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전북 진안 출신인 정 후보자는 15대 국회부터 내리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며 산업자원부 장관과 민주당 당대표 등을 역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 후보자의 발탁 배경에 대해 민생과 경제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시대적 요구에 가장 잘 맞는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제를 잘 알고 풍부한 경륜과 정치력을 갖췄으며 무엇보다 온화한 인품의 소유자라는 겁니다. 성공한 실물 경제인 출신이며 참여정부 산업부 장관으로 수출 3천억 불 시대를 열었습니다. 또한 육선의 국회의원으로 당대표와 국회의장을 역임한 풍부한 경륜과 정치력을 갖춘 분입니다. 정 의장의 지명은 헌정사상 첫 국회의장 출신 총리 발탁입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입법부 수장을 지낸 정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에 주저함도 있었다고 솔직한 속내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야당을 존중하면서 국민 통합과 화합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외 환경이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새 국무총리 후보자는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며 민생과 경제를 우선하도록 내각을 이끌고 국민들께 신뢰와 안정감을 드릴 것입니다. 최장수 총리로 기록된 이낙연 총리에 대한 감사의 말도 덧붙였습니다. 책임 총리로서의 역할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줬고 현장 중심 행정으로 국민과의 소통에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추가 개각 여부에 대해 당과 본인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말해 조만간 후속 개각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TV 유진영입니다.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는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에 주력하겠다면서 그 지명 소감을 밝혔습니다. 특히 화합과 통합의 정치를 위해 모든 소통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우진 기자입니다.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정 후보자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매우 어려운 시기에 제가 총리라고 하는 중책에 지명되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에 주력하겠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화합과 통합의 정치를 위해 전방위적인 소통 노력을 펼치겠다고 정 후보자는 밝혔습니다. 국회의장 시절의 연장선상에서 야당과의 소통, 국회와 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정책적인 노력을 통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 인적인 소통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소통하는 노력을 펼쳐야 되고
입법부 수장 출신이라는 일부 지적에는 국민을 위해 할 일이 있다고 판단해 지명을 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정책 문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소상히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쌍용그룹에서 17년간 재직했고 노무현 정부 시절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경제통으로 꼽힙니다. 국회의장과 당 대표를 지낸 6선 의원이자 헌정사상 첫 국회의장 출신 총리를 앞두게 됐습니다. KTV 최효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구로 디지털 단지 한 구내식당에서 직장인들과 깜짝 만남을 가졌습니다.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차담을 나누면서 민생 현안과 관련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식판에 음식을 떠담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이 밀집한 서울 구로 디지털 단지 내 한 구내식당. 문 대통령이 사전 예고 없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식사를 하며 일과 가정을 함께 챙기는 직장인들의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정말 막상 애가 아프다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막막할 때가 많거든요. 바뀔 때가 또 많잖아요.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오고 찾아가요. 현실적인 정보가 좀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차담도 이어졌습니다. 한 하도급 업체 직원은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납기를 맞추기 위해 연장 근로를 할 수밖에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기업이 그런 하청을 줄 때 그런 것도 맞아 주 52시간의 근무 시간에 맞춘다고 그런 것을 정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야 저희들도 똑같은 그런 근무 환경에서 5시에 일을 주셔도 그럼 저희는 그 시간만 조금 더 시간을 여유 있게 주신다든지. 또 산업기능요원이 수요 불일치로 대기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문제와 관련해 김상조 정책실장은 최근 정부가 해소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시민들을 찾아가 대화의 시간을 가진 건 이번이 두 번째로 청와대는 국민이 계시는 곳에 대통령이 찾아가 함께 식사하고 국민 목소리를 경청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정유리입니다. 정부가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을 집중 인상합니다. 시세와 괴리가 큰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 제도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크게 오른 집값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신뢰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에 내년 부동산 가격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시세 9억 원 이상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집중 인상됩니다. 공시가격이 다양한 세제의 기준이 되는 만큼 이번 공시가 현실화로 다주택자 세금 부담이 커지고 공급도 많아져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중저가에 비해 현실화율이 낮은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 중 시세 반영 수준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시세 변동분에 현실화율 제고분을 더하는 방식으로 현실화율을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시세 9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70% 미만일 때 해당됩니다. 단 지나친 가격 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실화율 인상분에 상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토지는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과 다른 방식으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합니다.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전통시장을 제외한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7년 안에 70%에 달하도록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공시가격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 산정에 적용되는 비교 표준 부동산 선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조사기관의 책임성과 검증 체계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한 현실화 로드맵도 내년 중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로드맵에는 최종 현실화율 목표치와 재고 방안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안전은 현 정부의 국정 목표라며 세심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와 블랙아이스 사고, 산업재해를 일일이 거론하며 적극적인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식이법이 국무회의에서 공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뼈아픈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사고 예방에 있다며 어린이 교통사고에서 세심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또 지자체와 협력해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의 필요성을 높여달라고 말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스쿨존이 늘어난 만큼 운전자들이 미리 스쿨존을 인지하고 예방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스쿨존을 특별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 주말 많은 사상자를 낸 블랙아이스 사고에 대한 안전 대책도 주문했습니다. 겨울철 교통안전 대책을 긴급 점검해 눈길과 빙판으로 인한 사고 위험 요인을 줄여달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블랙아이스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도로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안전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산업재해와 관련해선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 김영균 씨의 죽음 이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언급하며 대책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지만 우선 마련된 대책부터 철저히 이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안전은 현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은 재난에서 안전할 권리와 위험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국가 재난에서부터 생활 속의 안전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다부지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즉시 집행 준비에 돌입해 일자리 사업 등 주요 사업들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준비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정부가 인공지능 AI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국민 삶의 질을 OECD 기준 11로 올리겠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미래가 아닌 현실이 된 인공지능. 육체적 노동뿐만 아니라 인간의 지적 기능도 수행하는 인공지능은 산업과 사회 전 영역에 걸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변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정부가 AI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2030년까지 OECD 기준 32인 삶의 질을 10위까지 끌어올리고 세계 3위 이내의 디지털 경쟁력 확보, 인공지능을 통해 최대 455조 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인프라를 확보합니다. 양질의 데이터 자원 확보를 위해 공공 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인공지능 허브를 활용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광주 인공지능 직접 전지를 우선 조성하고 전국 단위 인공지능 거점화 전략을 수립하여 인공지능 혁신 클러스터를 확산하여 나가겠습니다. 메모리 강국인 우리나라의 장점을 살려 신개념 AI 반도체 개발에 1조 원 넘게 투자하고 과감한 규제 혁신과 지원으로 개발자와 기업이 마음껏 연구해 세계 시장에 나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인공지능 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도 늘립니다. 인공지능 관련 학과의 신증설과 교수의 기업 겸직을 허용하고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대학원 프로그램도 확대 다양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초중등 소프트웨어 필수 교육을 확대하는 동시에 이를 가르칠 교원을 양성하는 교대와 사범대에서부터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과목을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바이오 의료 분야, 도시와 농업 등 산업 전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을 늘리고 공공 서비스도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심으로 바꾸는 등 디지털 정부를 구축합니다. 이와 함께 사회보험을 확대하고 국민 취업제도를 도입해 안정적인 일자리 구축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인구 구조가 크게 변하면서 2022년부터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소영 기자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가 커질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따른 인력 공급 제약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15세 이상 인구는 늘어나지만 증가폭은 크게 둔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15세에서 64세 인구는 줄어들고 감소폭이 지속해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60세 이상 인구가 505만 명 증가해 전체 인구 증가를 주도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15세에서 64세 경제활동 인구는 오는 2022년 감소로 전환되고 같은 기간 70만 명 줄어들 전망입니다. 다만 경제 성장으로 인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모든 연령층에서 경제활동 참가율은 높아집니다. 특히 15세에서 64세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난해 69.3%에서 2028년 72.6%까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 고학력화, 고용환경 개선 등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지난해 52.9%에서 2028년 53.7%로 높아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남성은 73.7%에서 73%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15세 이상 취업자는 앞으로 10년 동안 128만 명 증가하면서 고용률을 0.3%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자 증가는 지금처럼 서비스업이 이끌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종별 취업자는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숙박 음식업, 공공행정 등 분야가 증가세를 주도할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 전체 취업자가 2035년 기준 전망보다 48만 명 더 증가할 것이란 예측도 덧붙였습니다. KTV 임소영입니다. 내년 2월부터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주요 건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28일부터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허용 예외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로써 육아휴직 급여도 부모 모두에게 지급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가족 돌봄 휴가가 도입됩니다. 가족 돌봄 휴가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해 쓸 수 있는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말합니다. 휴가를 위해 신청인은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내년 9월부터 전국 주요 항만에서 미세먼지 배출 선박 연료 규제가 시행됩니다. 해양수산부가 이 같은 내용의 항만 대기질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은 내년 9월 1일부터 적용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저소군항 선박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명확해집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 의결돼 내년부터 25세에서 64세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사업소득의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약 2만 7천 가구가 새롭게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TV 김은민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지역번호가 45년 만에 없어집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번호 대신 임의번호를 주는 방식의 새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를 내년 10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서 성별 한 자리를 제외한 6자리는 임의번호로 정해집니다.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은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내일부터 전자증명서 발급 제출 서비스 문서에 주민등록 등초본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정부24 애플리케이션을 받아 전자문서 지갑을 설치해야 합니다. 지난해 소득격차가 2011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소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기준 진위계수는 0.345로 전년보다 0.009 감소했습니다. 진위계수는 소득 분배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균등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결과는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공적 이전 소득이 늘어나면서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전 가구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이끌 강소기업 55곳이 지난주에 선정됐는데요. 오늘 본격적인 시장을 알리는 출범식이 개최됐습니다. 정부는 강소기업에 5년간 최대 180억 원을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와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전문기업 육성 로드맵,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됩니다. 앞서 천여 개 신청기업 가운데 55개 기업이 대국민 공개심사와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소부장 강소기업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출범식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의 약 2배인 2조 1천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강소기업에는 연구개발과 사업화 자금, 마케팅 등에 5년간 최대 182억 원을 지원하고 대중소 상생 협력 모델도 발굴해 세제와 금융 규제 완화 등으로 뒷받침합니다. 아울러 당초 계획했던 강소기업 100개 육성을 위해 내년에 45개 기업을 추가 선정할 예정입니다. 기존 주력 산업과 신산업의 핵심 소부장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소부장 강소기업 100의 출범은 그 첫걸음입니다. 아직 인정받지 못한 45개 강소기업도 곧 선정해 5년 동안 30개 사업에 최대 182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발전이 미래 신산업, 디지털 경제의 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디지털 경제의 총화가 될 신산업들은 그에 필요한 새로운 소부장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그것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부장 경쟁력 강화는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수요에도 미리부터 대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강소기업의 집중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엄격한 관리로 성과 창출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매년 사후 관리를 실시하고 성과 평가 결과가 미흡하거나 프로젝트 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강소기업 선정을 취소할 계획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제2차 재난분야 국가위기 평가회의를 열었습니다. 정 실장은 동절길로 접어들면 그에 맞춰 안전 점검 사항도 달라져야 한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맞춤 대책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이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회의에서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한 각 부처의 준비 상황을 비롯해 기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범정부 대책을 종합 점검했다고 전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 노력을 하지 않은 459개 기관과 민간기업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연단 공개가 예고된 1167곳 중 올해 11월까지 신규 채용 등 장애인 고용 노력을 하지 않은 기관과 기업들입니다. 민간기업은 총 439곳으로 대기업 집단에 해당하는 기업 26곳도 포함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살처분 보상금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기로 하고 이달 총 362억 원을 지자체에 교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까지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해온 매몰 비용도 국비 5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살처분으로 재정 부담이 늘어난 지자체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적용 시점을 아프리카 돼지열병 최초 발생 시로 소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일제강점기 일본인 명의의 귀속 의심재산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국유화를 추진합니다. 박전영 기자입니다. 해방 전 우리나라에 있던 일본인과 일본 법인, 일본 기관의 재산은 국제법상 국유화되는 귀속 재산입니다. 일본인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엄연한 국가의 재산이지만 여전히 공적 당부에는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차원에서 귀속 재산으로 의심되는 일본인 명의 재산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금년이 3.1운동 100주년이고 역사적인 의미가 큰 해인데 이것을 계속 지연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1년 만에 이걸 조사를 완료하자 하는 계획을 세웠고 그래서 얼마 전에 이것을 조사 완료를 했습니다. 일본인 명의의 귀속 의심 재산은 총 8만 7천여 필지. 이를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작성한 조선 거주 일본인 명부 23만 명과 대조한 결과 4만 1천여 건의 필지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고 이에 2012년부터 올해까지 해당 필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대상 가운데 3만 3천여 건은 실제 토지는 없지만 부동산 등기만 남아있는 경우가 대다수인 63%를 차지했고 창씨 개명자 등 한국인의 이름이 일본식으로 남아있는 사례는 19% 정도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제외한 국유화 대상 필지는 7,600여 건으로 이미 절반 정도인 3,700여 건은 국유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92%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금액은 대장가의 기준 1,000억 원이 넘습니다. 또한 국유화를 진행하고 있는 나머지 3,300여 필지는 내년부터 공고 절차가 시행되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국유화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귀속 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끝까지 찾아내는 한편 사유재산으로 밝혀진 일본식 이름의 공적 장부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박찬영입니다. 2003년 조선업 세태로 몰락했던 스웨덴 도시 말메는 스타트업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6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스웨덴 총리와 함께 경제사절단으로 방한한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우리 기업과 교류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말묘의 기적을 이룬 스웨덴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우리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는 자리. 스웨덴 총리와 함께 방한한 역대 최대 규모 경제사절단에 참여한 스웨덴 스타트업과 우리 기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양국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스웨덴 대기업이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살폈습니다. The first thing is that we create inspiration. We inspire people with ideas of how to improve their homes, both when it comes to beauty and function. And then the other part is 또 컴퓨터를 미리 도입하고 나이에 상관없이 컴퓨터를 다루는 법을 배우도록 한 스웨덴의 경험을 성공의 중요한 이유로 꼽았습니다. Key things in society that really help us stay competitive and innovative. That has to do with the quality of life and the ability for people to actually take risks. But it also has to do with our early and clear focus on gender equality. 바이오 벤처 허브 경험을 공유하면서 대기업과 스타트업 협업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회사 규모를 어느 정도 이상으로 키울 때까지 지원하는 스케일업이 스타트업 육성에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스웨덴 기업혁신부와의 MOU를 언급하며 IT 분야에서의 협업을 제안했습니다. Signing of the MOU between two countries is only the beginning of ongoing efforts to build the solid foundation for startups of our two countries to scale up their operation through close exchange and collaborations. 한 스웨덴 정부는 내년 상반기 스웨덴에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를 설치해 스타트업 구성원과 교류 협업이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KTV 곽동아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 오후 서울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1톤 전기화물차 전달식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행사는 완성차 형태로는 처음 출시되는 전기화물차 개발과 보급에 기여한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1호차 구매자에게 전기화물차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총리는 올해 우리나라 전기차 보급 대수가 세계 6위이고 수소차는 세계 1위임을 상기하면서 오늘 행사를 계기로 전기화물차 보급이 촉진돼 미세먼지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계절 관리자는 많은 불편을 국내 만화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할 웹툰 융합센터 기공식이 오늘 경기도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에서 열렸습니다. 사업비 500억 원이 투입될 웹툰 융합센터는 2022년 10월까지
부천시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내 9,600제곱미터 부지의 지하 3층, 지상 12층 규모로 조성됩니다. 대규모 만화산업 집적시설인 웹툰 융합센터는 작가 200여 명이 쓸 수 있는 창작 공간과 관련 기업이 입주할 사무실, 전시 휴게 공간으로 구성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늘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에서 문화예술 기반 시설과 문화예술인의 주거 지원을 연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서계동 복합문화시설을 공연장과 문화예술인 지원주택으로 복합개발하는 것에 대한 상호 협력을 지원하게 됩니다. 문체부는 서울 중심부의 공연장, 창작공간, 체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주요 사업지인 서울시 용산구 현 국립극단 부지에 대한 개발을 추진해 왔습니다. 긴 머리카락을 팔아서 남편의 시계줄을 사고 또 남편은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머리핀을 사왔다는 아름다운 부부의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오헨리의 작품 크리스마스 선물의 줄거리인데요. 머리카락을 팔아서 사랑하는 사람 선물을 산 것처럼 요즘은 백혈병 등의 치료로 머리카락을 기를 수 없는 환우들에게 머리카락을 선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발을 기증해서 가발을 만드는 건데요. 그런데 최근 기증받은 머리카락으로 가발을 만드는 단체들이 더 이상 기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해요. 기부를 거부한다? 왜 그럴까요? 취지는 좋지만 기증 모발 90% 이상이 파마나 염색으로 손상돼 있어서 쓸 수 있는 모발을 골라내는 게 해외에서 모발을 수입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해요. 게다가 연말에 몰리는 기부로 업무가 마비된 상황에서도 왜 기부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오지 않느냐고 항의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부를 받지 않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도 여전히 모발 기부가 가능한 단체가 있으니까요. 진짜 나눔을 실천하고 싶다면 본인의 모발 상태가 건강한지 오히려 민폐가 되는 건 아닌지 잘 알아보신 후에 기부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페라 무대를 휩쓴 가면이 오페라의 유령이라면, 또 영화계를 휩쓴 가면이 영화 스크림 속 가면이라면 우리에게는 그보다 훨씬 유명해질 가면이 있습니다. 바로 탈인데요. 이 탈을 쓰고 즐기는 우리나라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문화재청이 한국의 탈춤을 2020년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 등재 신청 대상으로 선정한 건데요. 이미 방탄소년단이 뮤직비디오에 봉산 탈춤을 이용한 퍼포먼스를 소개하면서 전 세계 팬들에게 자연스럽게 우리 탈춤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세계적 인지도를 얻게 될 유네스코의 최종 등재 여부는 오는 2022년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 간 위원회에서 결정된다고 하네요. 원래 탈춤은 삼국시대 주술적 제의와 대동놀이에서 시작됐는데요. 고려시대에는 잡기를 물리치기 위해 시행됐고 조선시대에는 지역별로 특색을 갖춘 유희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해요. 역사가 정말 깊은데요. 이번에 탈춤을 등재 신청하면서 이를 계기로 국립무형유산원이 우리나라의 탈놀이 역사를 돌아보는 특별전도 마련했습니다. 내년 2월 23일까지 특별전이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이번 기회에 한 번씩 둘러보는 것도 좋겠네요. 이 사진 무슨 상황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보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데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에 물건을 싸게 사려는 사람들이 마트에 몰려있는 사진이라고 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발품을 팔지 않아도 클릭 한 번으로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해외 직구가 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지난달 말에 블랙 프라이데이를 시작으로 크리스마스를 포함한 연말까지 빅세일 기간은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 기간에 해외 직구 이용률이 계속해서 높아집니다. 그런데 직구 피해 사실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보면 온라인 해외 직구 불만 건수가 2017년에 15,472건에서 지난해에는 21,694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우선 사이트 사기를 주의해야 하는데요. 유명 쇼핑몰을 이용하는 게 좋고요. 잘 모르겠다 싶으면 한국소비자원의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이라는 곳에서 이 사이트가 안전한 곳인지 알아볼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사기라고 판단될 때 카드사의 입금 취소나 환불 등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입니다. 유념하실 점은 또 있는데요. 물 건너 멀리서 오다 보니 배송이 늦어질 수도 있고요. 일부 제품은 국내에서 공식 AS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나라별로 구매 금액에 따라서 세금과 배송료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잘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우리 똑똑한 소비 하자고요. 지금까지 SN뉴스였습니다. 뉴스의 빈틈을 채워드리는 시간 뉴스링크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무역 규모가 3년 연속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무역 1조 달러,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난 2011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 가운데 유일합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성장세도 두드러지는데요. 우리나라는 지난 88년 무역 규모 1,000억 달러를 돌파한 뒤 1조 달러까지 오는데 23년이 걸렸습니다. 프랑스와 일본, 영국, 독일 등을 앞지른 기록이죠. 우리나라는 무역 1조 달러 달성을 계기로 통상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선진국 진입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일본의 수출 규제와 미중 무역 분쟁, 홍콩 사태 등 대외 여건이 불안정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액 1조 달러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무역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스뱅크가 재도전 끝에 제3인터넷 전문은행 예비 인가를 받았습니다. 기존 카카오뱅크, K뱅크와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토스뱅크가 매기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매기 효과는 새로운 자극으로 기존의 체제를 뒤흔들어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수조 안에다 매기를 넣어두면 다른 물고기들이 천적인 매기를 피해 다니느라 생기를 얻고 더 오래 사는 현상을 빚단 말인데요.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나면 다른 쪽도 더 높은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비인가의 문턱을 넘어 인터넷 은행에 새롭게 등장한 토스뱅크. 기존의 틀을 파괴하는 혁신을 통해 매기 효과를 발휘할지 궁금해집니다. 운전할 땐 길을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이 필수인데요. 이제 내비게이션에서 안전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끄러운 빙판길, 겨울철에 운전하기 걱정되시죠? 친절한 내비게이션과 함께한다면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내비게이션 업체 3사와 손잡고 상습적인 결빙 도로와 제설 취약 구간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결빙 구간에 차량이 진입하기 전에 음성 안내와 경고 그림이 표시되는 방식인데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시범적으로 이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모든 내비게이션 운영사에 상습 결빙 구간 정보가 제공된다고 하는데요. 겨울철 차량 미끄럼 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링크였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육선의 정세균 의원을 총리로 지명했습니다. 이로써 최장수 총리직을 이어가던 이낙연 총리는 정치 현장으로 돌아가고 국정의 주요 측을 정세균 의원이 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 대통령은 신임 정세균 의원을 총리로 지명하면서 통합과 화합으로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민생과 경제에서 성과를 이뤄내는 데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신임 정세균 지명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회 동의 등을 통과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국무총리 역할을 맡게 됩니다. 육선의 정세균 의원은 전북 진안 출신으로 1996년 제15대 국회에 입성해서 20대 국회까지 내리 6번 의원직에 당선된 인물입니다.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는 쌍용그룹에서 전문 경영인으로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참여정부에서는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실물 경제의 발달한 평을 듣기도 했는데요. 정세균 의원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경제성장의 원천을 서민층과 중산층에서 찾는 패러다임인 분수경제론을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직을 역임한 바도 있는 정세균 신임 총리 내정자는 성격이 온화하고 포용력이 있는 정치인으로 특별한 정적을 두지 않는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인물로도 정평이 나 있습니다. 정세균 신임 총리 내정자에게 부과된 과제는
국민 통합과 경제 진작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국회에서의 다양한 경륜이 집권 후반기의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협력적 관계에 일조한다면 국정을 안정시키고 국가를 발전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안전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와 블랙 아이스 사고, 산업재해를 막는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오늘의 브리핑 함께 보시죠. 내년도 예산안 통과가 늦어진 데다 세법 등 예산 부서 부반 22건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산 집행 준비에 즉시 돌입해 일자리 사업 등 주요 사업들이 내년 1월부터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과 집행 계획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들께서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수혜 대상에 따른 안내와 홍보에도 더욱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오늘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공포됩니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민식이와 하준이가 남긴 법안들입니다. 예방장치가 제대로 갖춰졌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뼈아픈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세심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사고 예방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스쿨존이 늘어난 만큼 운전자들이 미리 스쿨존을 인지하고 예방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스쿨존을 특별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지자체와 협력하여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흥이법, 태호 유치원이법, 해인이법 등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는 어린이 안전 법안도 하루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꾸준히 노력하면 실제로 안전사고는 줄어듭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부터 교통안전, 산업안전, 자살 예방 등 3대 분야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목표로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봤습니다. 범정부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온 결과 특히 교통안전과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사망사고가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작년과 비교해 33%, 화물차나 버스, 택시 같은 사업용 차량 사망사고는 16%가 줄었고 대표적인 안전사고로 꼽혔던 타워 크레인 사망사고가 대폭 감소한 것을 비롯해 산업재해 사망도 건설업, 제조업, 운수, 창고 등 전 업종에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만족할 수준이 아닙니다. 국민안전은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입니다. 국민은 재난에서 안전할 권리, 위험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합니다.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주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블랙 아이스 사고입니다. 겨울철 교통안전 대책을 긴급 점검하여 용길과 빙판 등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 요인을 줄이고 특히 블랙 아이스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도로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안전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빈발하는 선박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도 해수부와 해경이 특별히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간 정부는 작업 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원청의 책임 확대와 유해 작업 보급 제한,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 현장과 비정규 특수고용 노동자의 안전조치 강화 등을 골자로 산업안전보건법을 28년 만에 전면 개정했고 오늘 시행령을 의결합니다. 산재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해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했고 지난주에는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수많은 정직한 노동을 절망하게 했던 한 청년의 죽음 이후 1년 가까운 사회적 논의 끝에 마련된 방안들입니다. 한 발을 내디뎌야 다음 발도 내디딜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의 예주화 문제에 대한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원 남부와 충청, 전라 일부 지역에는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마저도 오늘 저녁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 아침보다 10도 정도 낮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영하의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서울과 대전은 영하 2도, 광주 2도, 대구는 1도로 시작하겠고요.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를 더욱 낮추겠습니다. 내일 날은 춥지만 하늘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하지만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겠는데요.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10에서 20mm, 그 밖에 동해안에는 5mm 내외의 비가 내리겠고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는 3에서 8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하안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은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수원은 영하 3도, 그 밖의 지역은 영하 2도로 시작하며 춥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강원 영동은 새벽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이 비는 저녁에 그치겠고요. 속초와 강릉의 낮 기온 7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오후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주 1도, 부산 6도, 대구 1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에서 최고 3m, 서해와 동해상으로는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비 예보 없이 구름만 지나겠지만 이번 주말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KTV 대한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